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동안 방송을 몇 번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또 올라오시니. 네, 지난주에 제가 빠졌었죠. 예, 네. 예, 휴가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요. 예, 대초원에서 예, 하늘 별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뭐 몽고 뭐 풀이라도 뜯어왔겠죠, 선물로.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요.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귀국하는 지난주 화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탔던 비행기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많이 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개막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니까 되게 한국 기대된다. 특히 이제 공연도 본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야영의 국가 몽골에서도 스카우트 새만금 참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참 걱정됩니다. 글쎄 뭐 이런 더위면은 몽골 스카우트 대원들도 야영이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선생님 일단 여쭤보면 네. 뭐 미진했다 뭐 이건 이미 수도 없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단 수습은 해놓고 12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야가 또 이걸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따가운 여론의 눈초롱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일단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따져보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 이를테면 뭐 당대표라든지 또 당의 공식적인 그 발언 창구인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책임 문제를 이건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어디서 이 부실이 연유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11일 날 대회를 마쳐놓고 나서 국정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필요하면 수사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손님이 왔는데 식당 주인과 주방장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몇몇 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김준일 수석 에디터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리고 네. 뭐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하게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히스토리를 좀 짧게 제가 진짜 이거 1시간에 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죠.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11년 4월이에요. 그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스카우트 이거 열려고 하니까 국내 후보지 개최 공모 받겠다. 2011년에 이제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문에 사실 이게 그래서 2012년 4월달에 전라북도가 뛰어듭니다. 우리 새만금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 잼머리 열겠다라고 이제 뛰어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가 2015년 9월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전북 새만금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한번 열었으니까 그러네요. 또 이제 여기는 그 주요 장점으로 우리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새로 여기다 엄청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 있다라고 두 개가 붙었는데 2015년 9월에 예, 새만금이 됩니다. 그때면은 박근혜 정부고 최종 결정이 된 거는 박근혜 정부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새만금으로 결정된 거는 박근혜 정부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전북 이제 새만금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세계 그러니까 국제 행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거를 세계 잼버리 대회를 국제 행사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2016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17년 8월에 이제 잼버리 총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스카우트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폴란드를 제치고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 들어와서 결정이 됐네요. 3개월 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에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얘기했듯이 야영지, 부지 매립, 뭐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이 생긴 거죠. 이때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전주갑의 김윤덕 의원 요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척지를 그때 매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전북이 약속을 했는데 염분이 안 빠져가지고 나무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농업 용지이기 때문에 배수를 농업 용지는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높게 쌓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높게 쌓았다가 이거를 다시 철거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에 2인 공동위원장에서 5인 공동위원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저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5인 체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 명예총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감하고 작년 8월에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준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준비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프리 잼보리가 작년에 8월에 열렸어야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못 해본 상황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월이 돼서 이게 열렸는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이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한 시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겠네요. 네. 이게 각 상황 사건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내가 그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딱 타임라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 김준일 새만금 박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느 정부의 전적으로 원인과 또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부처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대로 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그때 여가부 장관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폭염포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 물어봤더니 다 되어 있고 의원께 설명드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기억을 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원택 의원이 나중에 이게 역사의 평가로 장관한테 남을 거다라고 다소는 이제 경고성 발언까지 했고 아마도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진도가 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호언장담을 하고 또 2명의 장관을 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포함할 정도였다면 네. 정부가 이걸 지방자치단체 행사다 이제 와서 이렇게 치부하듯이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뒷받침되는 일종의 이제 국가적인 그 행사가 됐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게 이 행사를 앞두고서 대통령실 내부도 그렇고 또 총리실 산하의 뭐 국무조정실 같은 데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정부 내부 TF를 구성하거든요. 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뭐 주무장관도 참여하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하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이제 더 최악은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느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난 이런 운영상의 부실과 준비 소홀과 미숙함 이거는 지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불거지니까 또 이걸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기존의 각종의 이제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남 탓으로 돌렸던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책임 실종 국정 운영의 모습과 겹쳐져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제가 전라북도에다가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전라북도입니다. 네, 이게 약간 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무슨 생각이 말씀입니까? 드는데요. 거기가 이제 해창갯벌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야영지가 거기는 매립지가 아닙니다. 매립이 안 끝난 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왜 장소를 거기를 택했을까? 이미 매립이 완료된 데도 많은데. 새만금의 다른 장소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잼버리 대회 자체보다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마저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립이 채 끝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무릉동이 목격했듯이 네. 그렇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야영지를 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 뭐 이 행사를 고리로 해서 고속도로도 그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나 새만금의 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 행사장의 인프라 그리고 행사 준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역대 전라북도 지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래서 왜 이 행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조기에 발견됐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참 리더십이고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자, 네. 그런 상황에서 예, 잠깐만요. 예. 전북연맹은 우리 한국 스카우트입니다. 조기 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정치적 배후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를 언급을 굳이 해야 되나요? 반정부 카르텔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전북 사람들이 집단으로 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 이 스카우트 아니 잼버리 행사에 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범죄가 벌어졌고 그거가 대응명이 미흡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됐고 가해자가 지금 영내에서 돌아다녔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지금 아까 우리가 네. 한입뉴스에서 관련된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여성을 태국의 스카우트 연맹 담당자 남성이 뭐 따라 들어갔다. 또 다른 경찰의 내용은 태국 남성이 이미 여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퇴영을 하겠다. 새만금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전북이 그 사안과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 뭐 관련이 돼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건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러면은 뭐 반정부 카르텔이 그러면은 영국 4,500명하고 미국 1,800명도 다 반정부 카르텔입니까? 싱가포르 68명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연장선상인데 예를 들면은 전북에서 이거 에서 잼버리 배운다면서 뭐 크루즈로 뭐 즐겼다 공무원 해외 출장 99번 해가지고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에 전북도 55번 부안군 25번 새만금 개발청 12번 해가지고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나갔다 돈도. 그리고 뭐 기사를 보면 예산 1171억 중에 야영작에는 129억만 쓰고 조직이 운영에 740억 썼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온열 환자 때문에 지금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일본에서 이제 열렸거든요. 그때도 33,000명 중에 3,300명이 온열 환자가 나와서 전체 10%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7.7%가 나왔습니다. 그 참가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그 행사도 간척지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뭐 여기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그리고 뭐 벌레, 그리고 그 전기 안 들어오고 매점 가려면 1시간씩 줄 서고. 자, 그러면은 전 정부 책임론을 하려면은 화장실을 그러면 5년 동안 만듭니까? 화장실 만들려면은 반년, 짧으면 3개월이면 만들어요. 거기다가 임시 화장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가장 사람들이 열받고 지금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도 더러워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조직위하고 지금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왜 이런 더러운 잼버리를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책임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이 영국 가디언지에서 화장실을 지적했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또 우리 정부가
부정적 보도를 좀 제한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영국 가디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취재 구역을 좀 제한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참가자들이 외신과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걸 의식하게 되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가디언이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로 나가는 거를 극도로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감시하는 그리고 제한하는 취재를 제한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부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이제 대언론 그 관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때문에 지금 이 부실이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 이제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생,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건, 또 기본적인 안전,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행사였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 논란을 차단하는 데만 급하고 급기야는 이제 책임 전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고 보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냉방차 지원하고 뭐 생수 지원하고 또 기업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한데 좋습니다. 어쨌든 11일 날 행사는 마쳐야 돼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 행사를 이것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엑스포도 더 아직- 많은 네. 더 많은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게 될 거고 유치전에 당장에 지금 뛰어들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쯤 됐다면 이런 부실이 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건 뭐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수사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김준일 에디터께 여쭤보면 일단 155개국 중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152개국은 아직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일 예정됐던 K-팝 콘서트를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하는데 4만 2천 명. 사실 서울과 또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도 콘서트 참여 가능성도 지금 또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11일 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전날 실시되는 이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스카우트 전 세계 스카우트의 마음을 좀 돌려놓을 수는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K-팝 보러 왔다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네. 그때 몽골 청소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류. 뭐 K-팝.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6일 날 하려던 거를 11일 날 옮긴 것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11일까지 뭐 붙잡아 놓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되게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태풍이 지금 한반도로 들어와요. 지금 이게 원래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10일 날 지금 우리 남한을 그러니까 부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 남한을 관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야외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 아시바라고 제가 전문 용어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바를 쌓아야 돼요. 현장용 공사 관련 용어죠. 그러니까 무대를 쌓아야 되는데 네. 이게 10일 날 태풍이 오면은 11일 날 오전에 이거 다 쌓을 수 있나? 이게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되나? 이게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반도로 통과를 하면은 9일부터 10일까지는 여기 전북 여기 새만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A형 텐트 이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거 바람 불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해법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가디언에 이런 데는 지금 부산 엑스포에 영향 줄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지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무리는 만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아시바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인가요? 그래서 이제 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비계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여하튼 감으로 알아들으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묻지마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총과 이제 번화가에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불신 검문도 하고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묻지마 범죄 살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법 입원제 이런 뭐 관련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실효성, 적응성,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 의원님? 그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증오 범죄라는 게 이게 사전에 그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사후 대책들 가지고서 갑론을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좀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이제 강경한 대응들은 쏟아지는 반면에 조금 이제 근본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즉시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왜 이런 범죄가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존의 돌봄이라 그러면 뭐 아동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약자들 혹은 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만을 고려를 했는데 이제 돌봄의 경계나 범위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안전망 내에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바는 그런 거죠. 사형제 부활, 그러니까 사형 집행 부활 얘기가 나오고 또 가명 없는,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과연 그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 한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저런 범죄가 줄어드느냐, 막을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총기 소유 여부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비교를 해봐도 강력범죄 발생률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낮은 나라였거든요. 네. 물론 거기 이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단편적인 대책, 즉흥적인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게 아니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책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진단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죠.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예방책으로 전 국민이 2년에 한 차례씩 정신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디까지나 실효가 있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법이 좀 더 엄정해져야 된다라는 보수 측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라는 게 조금 진보 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수 쪽에서는 주로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보수 정치인들도 조금 더 이제 형량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성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지금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이 얘들한테 또 사형 없는, 가명 없는 무기징역이 뭐 될 거야라고 해서 이들이 안 했을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에요. 일본에서도 지금 사회적 고립이 가장 이런 묻지마 범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두고, 히키코모리라 그러나요? 예, 네. 고독 전담 부서도 만들었어요. 뭐 맥락은 다르지만은 영국에는 외로움청이 있습니다. 외로움만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외로움까지 담당하고, 이를테면은 뭐 다양한 소수자들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이게 은둔 외톨이, 이게 서울시 청년들 중에서 13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에. 서울시가 아주 요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20대 중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당히 범죄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6개월 이상이면은 이게 은둔형이라고 하는데, 전체 13만 명 중에 41%가 5년 이상 집 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범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만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은겸 혁신위원장, 뭐 이제 노인 폄하성 논란, 또 가족과 관련된 또 논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유인태 전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물러나야 된다. 뭐 한 게 없다. 자, 먼저 박원석 전 의원께 김은경 의원의 거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의원은 아니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김은경 전 위원장. 네.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만 되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보이는 한계를 이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좀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정치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혁신위원 불러 앉혔는데 잇따른 설화로 인해서 당에 부담만 주고 뭐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만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혁신을 뭐 제안하고 그게 당내에 수용될 정치적 권위 뭐 도덕적 자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저는 저 혁신이 간판 내리고 또 혁신위를 저렇게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오히려 혁신위를 중단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발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죠, 거꾸로. 저걸 가져가는 게 더 큰 리더십의 저는 위기이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김 대표는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가 크게 논지가 이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해? 사고를 이렇게 맨날 사람이 죽고 재난이 하는데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져? 왜 아무도 정무적 책임을 안 져?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에요. 김은경 위원장 사과 안 하다가 나을 끌었다가 지금 했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바로바로.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이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복장이 터지는 게 민주당이든 정부든 뭐 여당이든 책임을 안 져요. 민주당이 지금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책임하게 이재명 대표 극치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정부 비판만 하고 있어요. 본인 사법 리스크하고 본인 이거 위원장이고 혁신이 이거 정리해야죠. 그게 정치 아닌가요? 왜 정치를 못하죠? 이분은? 네. 참 국내 정치도 그렇고 참 우리 더운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더 열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외로움을 관리해 주는 관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사본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수박 주스 좋아하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 좋아하죠. 근데 요즘 수박이 네. 너무 비싸가지고 못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뭐 특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관련이 되려나요? 수박 주스를 좀 꺼려할 수도 있죠. 뭐 즐겨서 드시는 분도 있고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 왜 이렇게 남 신경까지 먹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개탄스럽다라는 거고 수박의 어원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빨갱이를 지칭하는 과거에 이제 그거 있고 유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왜 그럴까? 수박을 거꾸로 하면은 박수거든요. 박수가 나올 수 있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늦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과일 수박은 죄가 없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관련해서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다 다뤄봤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또 지금 파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공식 인증에 해당하는 실버마크 인증을 해달라고 트위터 측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 도용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외교부가 나서야 되는 일일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이게 나왔는데요. 보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교안보 분야에 이 소식에 정통한 네. 어떤 분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설마 외교부가 나서서 무슨 미국 트위터 본사에 전화하고 이런 일까지 했을까?
그 뒤로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약간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설마인가 싶다. 네. 근데 어제 그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단독. 아니 특종인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정보였을 뿐인데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사실은 뭐 대통령 부인도 SNS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부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정부 부처가 동원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질 바이든 여사의 예를 들면 김 여사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수차례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 미국의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건지 김건희 여사의 요청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도 이거를 이제 뭐 이 내용을 다 언론 보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행정보좌관 비서를 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언론비서, 연설문 작성자 등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뭐 이제 청와대에도 제2부속실이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연설문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제 부속실을. 본인 대통령 본인이 공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법적 지위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질 바이든 여사도 마크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김건희 여사도 뭐 받고 싶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실버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질구질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욕망을 좀 절제하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거예요. 아니 질 바이든도 이 실버 마크 받았어? 그럼 나도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면은 도용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 웃긴 얘기입니다. 왜 도용 얘기가 말이 안 되냐면은 그냥 이런 가짜 도용 되게 많거든요. 도용 많은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 거는 10분이면은 바로 언론 보도 나와요. 정정 보도. 이거는 도용 계정에서 나온 거다. 누가 따라한 거다 이런 거고. 왜 미국에도 다 그러고 한국에도 다 그래요. 도용 계정은 굉장히 금방금방 이렇게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용 계정 때문에 그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도용이 많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즐기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거 흉내 냈다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껄껄껄 웃고 그러는데 유명인일수록 네.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흉내 내기 이게 밈이죠. 일종의 밈. 그냥 놀이 문화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용 때문에 이거를 했다? 저는 뭐 그거는 뭐 별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의 뭐 허영심 아니면은 본인의 과시욕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쓸데없는 국력 낭비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 질 바이든 여사하고 네. 차이는 뭐냐면 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공직자입니다. 일종의. 네. 그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좌관도 있고 예산도 책정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 법률상 그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법률상 민간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법률적 차이가 존재하네요. 아니 그럼요.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이게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수반이나 혹은 뭐 정부의 무슨 뭐 2인자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 회색 배지를 부여하는 건데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한테는 부여가 된 거고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부인은 그런 배지 없이 트위터 활동을 하고 네. 있다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트위터 한국 지사도 찾아가고 미국 본사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의무 없는 일을 외교부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외교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만약에 다시 야당으로 교체돼서 이 정부의 모든 행적이 평가와 법률적인 어떤 이 평가의 대상에 올라갈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죠.
그러나 공직자가 이런 일을 의무가 없는 공직자한테 지시했다면 그걸 지시한 공직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 뭐 대단한 직권남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엄격히 봤을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유의하시라. 의원님 근데 사뭇 이런 말씀 드리고 이해가 안 싶어요. 되는 것은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지배하는 게 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법률가의 지배가 법치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보면 제가 네. 보기에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그래서 신성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신성가족이 해당이 네. 안 될지는 차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네, 박 의원님은 이제 신성 차원에서 또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 트위터 계정을 인증 마크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외교부의 인력이 이런 요구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있으면 이런저런 뭐 여행 가이드 수준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요구를 외교부에 할 때도 많았다 이런 이제 전언도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왜 이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을 돕맡아서 정부 부처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것이 핵심적인 문제일지 아니면은 트위터 계정 인정 마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핵심 문제인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돌이켜 보면은 이 지금 외교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게 어디에서 징후가 감지가 됐냐면 올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가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에 요청을 했고 그거를 근데 의전 비서관하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경질이 됐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공식적인 이유인데 일설에서는 질 바이든이 무슨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에 관심이 있겠냐 반대로 뭐 이쪽에 한국에서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썰썰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외교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까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가 그게 문제고. 김 대표님, 실제로 한국일보 보도 관련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할 때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저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고 저는 한국일보 같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취재력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나왔어요. 반박 네. 입장이. 그러니까 대부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것도 뭐 월권의 논란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일에 매진을 하게 함으로써 이 국력 낭비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맨날 사고가 터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 뭐 이거 뭐 국정농단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면은 다 뭐 퍼스트 레이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허영심 아니면 본인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다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맨날 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뭐 잼버리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옆에서 네. 보면. 잼버리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또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 자체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슨 뭐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대통령실에 부속실이 나서면 모르겠는데 부처가 거기에 왜 나섭니까? 네.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 부처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대통령 부인의 그런 허영심에 이 국가적인 그런 그 역량이 동원돼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법률적인 문제가 좀 분명히 따른다.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뒷감당 못 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셀럽일 수는 있습니다.
셀럽 놀이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힘으로 하세요. 거기에 왜 부처 공무원들이 동원돼가지고 미국 트위터 본사를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리투아니아 이 방문 때 명품샵 쇼핑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이것도 비슷한 거고 왜 그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되고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박수 의원님 방금 전에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된다는 게 외교부 지난번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나 김일관 의전 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 조치가 사실상 됐지 않습니까? 그 레이디 가가 무슨 뭐 합동 공연 논란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면 뭐가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의 역할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안 하면은 안보실장도 날아가는데 뭐 국장 뭐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위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정권에서 조금 이제는 좀 돌이켜 볼 때가 됐다. 이런 것들 사소하게 해프닝으로 넘길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하는 건데 뭐 왜 날래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으면은 적절히 견제도 좀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공천 포기하신 분들이 주로 목소리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천 포기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김준일 에디터의 또 개인적인 판단을 두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잼버리였다 이런 평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만족스럽다고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네. 그나마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K-팝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이 파행은 아니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조차도 저는 굉장히 자족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행사는 끝났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전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이제 지난 정권 탓이다, 이번 정권 탓이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물론 이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유치했던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데 가담을 했는데 좋은 모습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현 정부에서는 왜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고 현 정부 들어선 지 지금 1년 거의 반이 지난 시점에 열린 행사고 잼버리 그 지원특별법에 보면 총리가 총책임자고 14명의 부처 장관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진 국제 행사인데 그게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위기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이 한심하게 표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단적인 표현이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SNS에 잼버리 수습 과정에 이제 소회와 보람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내용 중에는 이제 참가국 대사들과 주고받은 뭐 통화 내용도 있고 또 스카우트 대원들의 반응도 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다국적 젊은이 수백 명에게 난생 처음 연예인처럼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고 얼떨떨해지기도 했다. 상당히 한덕수 총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고무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화장실 닦으러 가셨잖아요. 네. 저 총리가 화장실을 닦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니들이 다 일일이 닦고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돌아다니다가 잼버리 대원들 만나서 박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잼버리 대원들이 보살이다 얘들이. 예, 착하구나. 정말 청소년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어쨌든 박수도 쳐주고 지금 더러워서 화장실도 못 쓰고 뭐 샤워실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도 와가지고 이거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준 우리 순수한 영혼들한테 일단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반성을 좀 하십시오. 반성을 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나왔습니까? 공식적인 사과가 안 나왔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난리가 나니까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뭐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전 정권에도 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 책임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 정권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러면 송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조금 뭐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뭐 조금 뭐 받아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했어요. 국회에서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과는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는데 하지만 전 정부에도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정도는 나와야지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죽어도 사과를 안 해요. 죽어도. 이 대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잼버리 파행을 비판하면서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뭐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인데 글쎄 이 글의 의미, 사과 글의 의미가 뭔가 윤석열 정부와 지난 정부를 좀 대비시켜 보고 싶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양산 정치, 평산 정치 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건 지난 정부를 공격하거나 네. 지난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냅니다. 그 이상의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걸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번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조차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 공방에 뛰어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책임과 현 정부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저는 분별력 있게 국민들이 가려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현 정권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부에 부당하게 책임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평가가 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이 게다가 행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뛰어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과히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고요. 과해질 수 있고 과열될 수 아니 있다 오히려 이런 이제 말씀이죠. 빌미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정쟁의 빌미가 되는 거여서 굳이 문 대통령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목소리가 실종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누군가요? 현 정부에서 누구도 사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목소리의 실종이고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네요. 근데 김관영 지사 책임이 있거든요. 집행위원장이고 어쨌든 행사 실무 집행을 총괄한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제 김윤덕 의원은 공동조직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김윤덕 의원도 김윤덕 의원이지만 어쨌든 총괄 실무 집행 책임이 있는 즉 여가부 장관이나 공동조직위원장인 장관들 못지않은 책임 있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뭘까요? 진행될 네. 감사든 뭐든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정치인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김관영 지사를 같이 이제 의정 활동도 해봤고 네.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쯤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이걸 선택적으로 한쪽에서는 감사원 감사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정조사 얘기하는데 다 해야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행정부 전체가 지금 이게 연루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가. 예. 그러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김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자 이제 뭐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또 경찰의 압수수색 뭐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뭐 감사원 감사는 이미 곧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수사의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이를테면 착복 뭐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뒤에 뭔가 이제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를테면 뭐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뭐 이런 것들로 뭐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고, 저는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하냐면은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맥상처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야도 같이 걸쳐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정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밝혀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종합해서 두 분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강화했다, 또는 뭐 국방부에서 의견 전달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조사 후에 경찰에 이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첩했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로 일단 보직 해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논란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박 의원님? 일단 이게 사실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장병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복구 활동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이제 책임을 가려야 될 사안이고, 그걸 위해 수사단을 만든 겁니다.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장관 결재까지 났어요. 그 장관 결재에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맡으러 가니까 그 결재 내용에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재를 맡은 거예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제 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관은 외유를 나갔고, 그 사이에 국방부 이 법무관리관실에서 혹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압력이 이 수사단장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번복해야 되겠다, 결재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경찰 이첩을 미뤄야 되겠다고 하면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하면 됩니다. 내지는 장관이 공문 한 장 보내면 돼요. 그러나 직접 연락하거나 공문 보내는 거 없이 이 개선상에 있지 않은, 지휘 개선상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전화하고 안보실 관계자가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수사 자료를 보내라, 내지는 뭐 혐의 내용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혐의 대상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네. 원칙적으로 이 불복하고 그 애초에 장관 결재를 받은 대로 경찰에 이첩한 걸 두고서 이걸 항명수괴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항명수괴죄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전시에는 사형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시에도 그 수괴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7년이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벌에 처하는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저는 어마무시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들의 부적절한 외압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김준일 수석한테 덧붙이자면, 방금 전에 이제 법무관리관실에서 연락을 했거나 또는 누구누구를 빼달라는 이야기는 또 국방부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이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 사건 수사,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된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짚어봐야 될까요? 핵심적인 부분은 내로남불이죠. 예, 이제 내로남불의 대명사는 민주당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구나라는 거를 이게 느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윗선 들이받아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게 윤석열 검사였고, 그게 대통령까지 된 원동력이었잖아요. 지금 박정훈 대령도 똑같아요. 지금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엄정수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항명수괴로 지금 잡아놓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정권 몰락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권 중요하게 몰락의 봐요. 시작점이다. 이게 마일리지로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민낯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결제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구두로 바꾸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결제를 다시 물려가지고 다시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야료를 부려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비선이 지금 뭔가 존재하든지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건 계속 굴러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고 지금 군검찰 못 믿겠다라고 외부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등등등 해서 이거 수사 받을 때마다 계속 이게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과 이 무원칙이 계속 이제 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거를 결자해제라 조국 사태, 그러니까 추윤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조기에 해소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정권까지 내쫓던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다. 자, 이 내용 그냥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박원석 전 의원님의 간단한 답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통상적 일정과는 달리 전체 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견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을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처리할 거를 다 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 근데 들어서자마자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신임 방통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건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예고된 수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의원께서는 뭐 최근에 신당 관련해서 계속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또 활동이 있는 건 아니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네. 그리고 당 내에서 네. 특히 이제 정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당원들하고 당내 모임도 만들고 이런저런 포럼도 하고. 그렇게 아직 하고 정의당 소속이신 거죠? 예, 아직 소속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관련한 내용도 저희 시간을 가지고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 100점 만점 중에 이 캠프 데이비드의 성과 몇 점으로 줄 수 있는지 먼저 씩하고 웃는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사실 이건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데 그냥 일단 점수부터 말씀해 점수부터 주시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80점. 80점. 예. 자, 상당히 꽤 괜찮은 점수로도 볼 수 있을 그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저는 여전히 이 성과에 대해서 100% 네.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50점. 50점. 네. 자, 80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예. 면에서 80점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80점은 어떤 학점으로 따지면 어떤 데는 B고 어떤 데는 C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호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내용들은 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많이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제 한미일의 사실상의 준 군사 동맹으로 이제 진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신냉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의 이 도도한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있고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정상회의에 있어서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제, 인도태평양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저는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든 것도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어떤 경제평론가는 중국을 원시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도체나 핵심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까운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정치인이면은 딱 하나 해놓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널리스트이자 이제 분석가 평론가니까 이런 네.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녹아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이다.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뭐든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 뭐 뒤에 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디테일에 들여다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8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게요. 뭐 50점 굉장히 주셨는데 상당히 후하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어떤 부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요?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이제 새로운 글로벌 국제 질서 여기에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편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약소국 외교를 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진국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진국 외교의 핵심은 전략적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협력이나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그 변화를 드러낸 게 이번 이제 삼국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그래? 더 이상 이제 한반도나 동북아의 지역 동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광역화된 거예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훨씬 넓어진 그 지역에 있어서 뭐 안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협력의 하나의 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확장된 거고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더 이상 뭐 동북아, 뭐 한반도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군사적 협력 체제나 그런 안보 협력 체제를 넘어서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조성된 여러 가지 안보 위협, 이를테면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뭐 쿠릴 열도 그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이 협력 체제의 범위 내로 들어온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지역 안정 동맹으로 확장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만 전략적 균형을 찾겠다 미중 사이에서 이럴 수 없어요. 때문에 무게 중심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 특수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게 이제 한미일이 이렇게 밀착되면 반작용으로서 북중로가 공고해지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균형을 취할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뭐 지역 내 평화 뭐 내지는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 같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부여하는 질서가 있으면 그게 절대적 진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고.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도 실제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미중 간의 교육 규모도 줄어들지 않아요. 첨단 사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과 중국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이게 이념에 경도돼서 현실을 잊고 나대다가 진짜 이 본전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점을 매우 유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우리의 전략적인 그 이 외교안보의 축을 한 발을 거기 굳게 디뎌야 되지만 다른 한 발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농구 기술로 그걸 피봇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피봇 외교를 해야 되는데 두 발 다 방향을 담그는 전환할 수 있는 두 발 다 담그는 이런 이제 수렁에 빠지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네. 미국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가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번에 이제 준 군사 동맹 협의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데
미국이 또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또 일본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본은 정권이 잘 안 바뀝니다. 자민당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파벌이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뭐 몇 년 뒤에는 이제 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도 정권이나 지도자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AP가 보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 바이든의 이거의 초점은 협력을 제도화해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 대통령은 단임제고, 일본은 내년 9월에, 미국은 내년 11월에 이제 뭐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한국에서 극좌파가 대통령이 되거나 울트라 레프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서 극우파가 총리가 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AP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번 한미일 평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회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거든요. 일본만으로 안 된다. 한국도 끌어들여라. 그래가지고 중국 포위하고 러시아 포위하고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는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니까 어쨌든 조약 뭐 이걸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이거를 의무로 군사 개입 자체를 의무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의무가 아니라 협의로 했다.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정권에 멀쩡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은 이거 그냥 의무로 가자 의무로 미국이 하자고 해서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참모들이거나 외교부나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거 의무로 하면은 그러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누군가 제동을 걸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려도 제정신을 가진 참모들이 있다라는 거에 좀 희망적인 걸 봤어요. 개인적으로. 80점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나마 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이 제도화가 되게 불확실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는 또 안티 바이든이에요. 안티 민주당. 그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는 거리를 더 두고 일본과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미국 일본과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론도 완전히 수긍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 안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적 동의 공감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국내 정치처럼 그걸 갖다가 너무 의식해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국익의 문제를 그리쳐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와 합의가 없는 이런 대외 전략이라는 건 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 물거품이 아까 이제 그 AP통신에서 물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그런 위험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당장에 내년 연말에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굉장히 좀 희한하긴 하지만 상당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화당의 후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에 상응하는 혹은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국내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현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거칠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한일 간의 그 역사적 문제나 그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은 대외 전략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설득력을 오히려 거꾸로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런 안보협력 제도화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군사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체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감시 체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건데 한미일 간에. 네, 한미일 간에. 근데 미사일은
그 순식간에 이 감지가 돼야 되고 순식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리 만들어 놓겠다. 일종의 교전 수칙 같은 것들을 한미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교전 수칙 같은 걸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대응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만 이제 안보 협력이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유사동맹 체제로 이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북한,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중국 이렇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네요.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 일종의 무력 그 도발을 함으로써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준일 그 대표가 얘기했던 의무를 협의로 톤 다운을 시킨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가 사실상 의무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냥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으니까 때문에 이런 이른바 이제 이 동북아를 넘어서서 한반도를 넘어서서 영내 여기서의 영내는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영내의 제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이제 유사 동맹으로 지역 안정 동맹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진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나토 같이 되는 거죠. 다자간의 이제 그야말로 다자간 동맹이 되는 건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와 동의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런 이제 그 삼국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야당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무슨 성과 발표하듯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한번 하고 기자간담회조차 없이 저렇게 끝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외 전략의 변화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익과 관련돼서 혹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정권과 대통령만 알아야 됩니까? 국민도 알아야 되고 야당도 알아야 되고 언론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질문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갖다 숙성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제 오염수 방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국민의 명령에 불응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제 방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김준일 수석이 보기에는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걸림돌은 다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걸림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방류하겠다라는 거죠. 걸림돌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주변국도 반대하고 일본 그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고 일본 뭐 국민들도 우려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고민이니까 그냥 버리겠다. 뭐 이거의 입장은 변화된 게 없고 8월 말도 원래 이제 해수욕 시즌 끝나고 그리고 9월부터 후쿠시마 어민들 조업하는 거 시작 전에 8월 말에 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올 초부터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미 몇 년부터 나왔고 올 초부터 이미 8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IAEA 사찰을 뭐 존중한다 하는데 IAEA의 그 보고서 내용이 주변국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와 그리고 장기적인 위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믿겠다라고 뭐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라고 이제 안 하면 이제 저기 WTO 제소할 거거든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반대 논리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다 인정하고 니들이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한국의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본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일본의 이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 그러니까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이 1일 브리핑을 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정 보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왜 안 할까요?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산케이 신문이 기사를 잘못 썼다고 산케이 신문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도 하고 뭐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있었죠. 재판까지 갔었죠. 이 아사히 신문의 한국 특파원을 오래 했던 기자가 아마 이 보도를 썼는데 아예 근거가 없지도 않겠죠. 그게 뭐 밥자리에서든 술자리에서든 여권이나 대통령실 정권 관계자로부터 그 비슷한 얘기, 그게 일부에서 나온 그런 어떤 뭐 희망적 사고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한테는 다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제 크로스 체킹을 거쳐가지고 기사를 썼을 겁니다. 뭐 일본 언론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마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것 정도일 텐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액션은 했어야죠.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다 그냥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의 뇌피셜이다. 근데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허접한 언론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근거 없이 보통 기사를 잘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어쨌든 정론지고 최소한의 그 취재, 보도, 그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거쳤기 때문에 그걸 기사화 한 거일 텐데 아니 그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정부의 어떤 항의나 이런 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실제 여권 관계자든 대통령실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알 방법이 없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사히 신문 그 취재 기자가 뭐 취재원을 밝히지도 않을 거고,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부나 여권의 기존까지의 전반적인 태도가 저런 보도가 나오면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인상을 주는 거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 정부나 여당이 원칙을 지키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다면은 저런 보도가 나왔다고 한들 국민들도 그렇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저게 이제 오보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또 우리 스스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더 당당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요거 들으면서 직원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뭡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그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본 2008년에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 다케시마 문제를 교과서에 싣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총리한테 가가지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이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뭐 엄청 많은 일본 언론에 나왔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래서 이게 완성어로 직원족이라고 이제 뭐 네티즌들이 많이 씁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근데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사실 아니다. 근데 일본 언론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그 위키리크스 그러니까 문서들이 폭로가 됐는데 그때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이제 문서로 썼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홀드백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적혀 있어서 이제 사실이었다. 직원족의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네. 허접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정확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데고요.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뭐 한겨레나 뭐 이런 경향신문 같은 데예요. 나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게 참 슬프지만은 일본 언론은 신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짧게 부연을 하면은 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닌 이 대외 전략 내지는 대외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 편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빌미를 주는 순간에 저렇게 나가요. 그렇죠.
여과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하고 나서도 뒷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그게 일본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정치인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빌미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요. 허나 어쨌든 일본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의 그런 속성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허위 네. 보도를 막 하진 않지만 대외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 이보다도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한 지곤조기 예.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유행어가 되겠네요. 이미 오래전에 유행어였어요. 네, 제가 좀 느려가지고요. 예. 네, 탕후루도 아직 못 먹었고. 자, 이 이동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두 분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먼저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보는 지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먼저 김준일 수석에 드리는 적격 부적격 또 가장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absolutely 압도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부적격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분만큼 다양한 의혹이 나온 분이 지금 이 정권에 있나? 이 정권에 부적격이 진짜 많았지만 이분은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언론 장악 이를테면은 뭐 아들 학폭 뭐 무마 의혹 등등 그것부터 해서 본인 동아일보 입사도 지금 뭐 군대에 있을 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이제 군법 위반인 혐의가 있는 거고 재산 증식 문제 뭐 그 농지법 위반 등등등 해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에 잘 맞는 이 정권의 대표하는 인사구나. 예, 어떤 의혹이 있어도 무한 쉴드가 되고 무조건 임명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의 상징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적격이지만은 무조건 임명할 거다. 윤 대통령이. 예. 박원순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적격 부적격 가장 그렇게 보는 큰 지점. 앱솔루트리 부적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고요.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좀 돌직구 스타일이래요. 애둘러 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증언대에선 피청문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국회의원한테 저런 식의 깐죽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번에 모든 것을 저는 그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검증에 내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나는 방통위원장이 됐다. 개돼지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될 거다. 네. 저는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예상했던 대로 과거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환경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전혀 부적격자라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검찰 소환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인데 상당히 친명 비명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오면 부결시키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 민영배 의원은 투표를 거부해서 당과 이 대표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자,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이런 전략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과반수가 이상이 나와가지고 많이 그거보다 국민의힘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한 80%가 떠야 돼요. 국민의힘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에 동의하는 친명이랄지라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이나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뭐 이제 뭐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한테 나 이렇게 진짜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아니라 체포동의안 뭐 이제 거부하지 않겠다.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사실상 약속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망합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지지자들의 요청도 있지만은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밑밥을 좀 깔아놓는 식. 그러니까 뭐 민영배 의원은 본인의 이득을 챙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거죠.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섭단 재표연설에서 얘기해놨고 당 혁신위가 뭐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그 제안한 불체포 특권을 수용했고 당이 그리고 31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2월 달에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부결될 때도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아, 부결은 됐지만 네. 과반이 안 돼서. 그런데 이번 상황을 감안하면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의 실제 그 속마음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친명들의 실제 이런저런 정치적인 수사와 관계없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100% 통과됩니다. 통과된 뒤에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게 어떤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건지 그건 뭐 지금 예단할 수 없죠. 네. 항상 뜨겁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준일 에디터는 대기실에 일찍 와서 제가 일찍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상당히 표정이 비장해 보이고 진지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피곤해서. 아, 근데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삿짐을 지금 정리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티 났나요? 피식하네요. 아, 예.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자, 우리 지금 게시판에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네. 자, 육군사관학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 학창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저는 어릴 때 장군 같다. 육사 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군복이 안 맞아가지고요. 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 검토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영화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뭐 역사 교과서에도 있고요. 자,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문제 삼아서 흉상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경력을 놓고서 분명히 이 봉오동 전투에서 그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 영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동상이 2018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질 당시에 그냥 동상이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보훈처 뭐 대통령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런 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교내 이런 그 흉상 같은 걸 차단한지에 대해서 이미 그때 한 차례 저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 와서 새삼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이 문제라면 네. 이분이 1963년도에 그야말로 그 냉전의 한복판에서 이 독립영웅으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역대 모든 정부가 인정하고 존중해왔던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우리 해군의 800톤급 그 잠수함의 명칭을 홍범대함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렇게 뒤집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저는 저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배경이 뭘까? 이걸 제가 가늠해 보건데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 흉상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적은 국방부보다 높은 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갑자기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 갑툭튀라 그러죠. 저걸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실 보훈처다 무관치 않다고 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어떤 8.15 기념사에 그런 어떤 역사 인식, 네. 반공, 네, 반소, 반중. 네,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나머지 4명도 있습니다. 5명의 흉상이니까 김자진, 이혜영, 이범석, 지청천. 이분들은 왜 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안 하니까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 네. 육군사관학교에 있으니까 육군사관학교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맞는 분들을 이제 여기에 흉상을 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백선엽 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의 뿌리부터 이제 부정하는 그런 뭐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건국절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이미 지난 8.15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이제 사실상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헌법의 전문을 부정한 것이고, 그러면은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육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 무장단체들이 독립을 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 반공을 하는데 친일을 안 하면은 반공을 할 수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반공을 하려면은 꼭 네. 친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도 공산당 안 좋아합니다. 근데 꼭 친일까지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친일입니다, 그냥. 예. 친일적인 행각이고요. 안티 문재인 빼놓고 이 정부는 할 게 없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에 지금 이게 흉상이 세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등등등에 이제 보면은 육사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독립군의 독립군이 우리 그 정신을 우리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군대가 이었다라는 거를 하고 이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이 정부는 안티 문재인이니까 다 뒤집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아니 반공 좋습니다. 반공 좋은데 왜 다 친일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표적인 방송계의 친일파인 제가 봐도 선을 넘는다 진짜. 저는 일본하고에 잘 지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방송계 친일파라는 게 저를 네, 얘기합니다. 저를. 김준일 수석이 들어가요. 네. 예전에 뭐 이를테면 뭐 일본 불매운동 이런 거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피해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주장도 방송에서 했다가 막 엄청 욕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기나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딱 다른 거보다도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죽었습니다. 네.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해방도 되기 전이죠. 해방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북한 정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때 만주하고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은 소련 코민텔은 이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했습니까? 그때는 나치즘이나 이런 전체주의에 해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다 손잡고 싸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역사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좀. 이건 이런 식으로 이념 전쟁 하면은 나라가 작살납니다 정말. 네. 그 이념 전쟁도 좀 정합성 있게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소련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는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네. 압축할 수 없지만, 그럼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뭘 문제 삼는 특히 거죠? 지금 김자진 장군의 경우에는 김자진 장군은 네. 어쨌든 그 만주의 민족주의 지도자였고 결국에 공산당 손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총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회영 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무정부주의자긴 했지만 이분을 공산주의로 보는 거는 어폐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네 분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런 면에서 아까 네. 이제 김준일 기자가 왜 반공은 꼭 그 친일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뉴라이트식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우리 이 건국과 해방에 대한 혹은 일제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항일은 옳지 않은 거고, 또 반일이나 뭐 그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어떤 이 독립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지우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저 동상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제막이 됐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2021년도에 그 송환이 문재인 정부 됐잖아요. 때. 그 당시 뭐 생중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항일의 흔적 지우기. 그건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 완성에서는 항일은 지워야 될 흔적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역사 지우기가 네. 이 육사 교정에 있는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 제막 철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이 아니고 이 흉상을 철거하고서 그 세우겠다는, 물론 이제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백선엽 흉상을 거기 세우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설이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 흉상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의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6.25 때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그런 전공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가까우면 그와 가깝다라는 어떤 역사인식을 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지 작업의 일환 성격이 아니겠느냐. 아까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봤지만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있었네요.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해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한 언론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 평가 대상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비중을 맞춰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 좀 여쭤보고 언론인이시기도 하니까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또 이종찬 강북회장도 그렇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을동 전 의원,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김자진의 또 손녀이기도 한데 이런 반발이 나오거든요. 보수층 내에서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곳곳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쫙 줄 서가지고 그거 지금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국방부에 있는 그 홍범도 장군 흉상도 지금 옮기겠다고 몇 시간 전에 지금 나왔어요. 뭐 옮기는 걸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홍범도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이런 뭐 흔적이라도 있으면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야당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럼 박정희도 지워라. 남로당 가입해가지고 그건 진짜 남로당 그러니까 홍범도는 북한이 세워지기도 전이고 남로당은 북한이 있을 때예요. 예. 남로당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런 박정희 기념관 다 없애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념 전쟁이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이 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도 지금 뭉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잘못된 이념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이거는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오펜하이머 영화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던 게 있었어요. 네. 오펜하이머가 이제 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오펜하이머가 본인의 안보 인가를 뺏기는 거, 그 청문회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오펜하이머의 보안 인가를 63년 만에 다시 주면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복권이 됐죠. 복권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광풍에 메카시즘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분을 복권시켜줬거든요. 이런 게 정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왜 있는 것까지 다 없애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뭐 총선 앞두고서 이런 식의 시도가 보수층이라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서 그런 어떤 이념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전략적인 무슨 뭐 판단과 숙고, 지략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정체성과 철학과 노선의 빈곤을 역으로 드러내는 거다. 보수층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니까. 예,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자기 정체성과 철학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국정 운영의 뭔가 이 기조인 듯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보훈처장 보십시오. 저 정율성 공원 전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정율성 공원이 지금 광주에서 논란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율성 기념 사업을 진보 정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수 정권에서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정일성 씨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보훈부 장관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무슨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야 될 문제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반공 이 투사들이에요. 전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민생을 돌보랬더니 왜 민생은 안 돌보고 흉상을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인식이 멸공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무슨 반공소년단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공도 그 이념도 성숙한 이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반공소년단식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하고 있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어떤 역사전쟁 이념 대립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급한 일이냐.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겪어온 이념의 시대도 겪었고 우리가 독재 시대도 겪었고 민주화의 시대도 겪으면서 네.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대목도 있고 시민적 의식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저런 식의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역사 전쟁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니 광복 회장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그 쓴 서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그 원로 정객이고 또 보수 정치인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예이기도 한데 이혜영의 후손이죠. 예, 저는 정말 절절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 행간에서. 웬만해서 그 광복 회장이 사회 원로신데 현직 장관을 향해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지 저는 그거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봅니다.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광복 회장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이회영의 이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거든요. 이회영 님이 그 당시에 10대 부자였어요. 조선의 10대 부자. 근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돈을 만주로 가가지고 신흥 무장학교를 세우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2조 원 정도.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딱 뭐 이렇게 퍼내겠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예. 네. 흉상이 아니라 전신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염수 방류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장애진 집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쇼다. 방탄을 위한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일단 장애 집회 김준일 수석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뭐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당에서 비판하고 또 이재명 방탄이다. 근데 좀 이재명 방탄이다는 좀 지겹긴 해요. 그러니까 뭐만 했어도 이재명 방탄이다. 제가 사실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31일에서 25일로 이제 당겨서 종료했잖아요.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장 취지 심사를 이때 받겠으니까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방탄을 안 하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왜 이거를 이재명 방탄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이재명 방탄이다는 또 나오는 거고 이게 딱히 뭔가 엄청나게 논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실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금 막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그리고 한마디 워딩이 과하다. 이름 제2의 태평양 전쟁, 뭐 일본이 뭐 독을 풀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자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 대해서는 뭐 1시간이라도 어떤 분하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뭐 그 경희대의 원자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랑도 2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과한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집회가 좀 과하게 또 역효과를 불러올 여지도 있기는 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서 이제 촉진에 나서야 된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 수산물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산물 촉진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좀 대책 마련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타격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소될까요? 뭐 이런 걸로 근본적 해소는 어렵겠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근데 수산물 식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소비가 촉진될 거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먹방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이제 먹방을 한동안 했었잖아요. 수조물까지도 먹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아니 그 오염수 방류되면 먹지 왜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먹고 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결국에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보상할 건지 그 지원 보상 대책이 서야 되는데 해수부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그 소비와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데 그보다 직접적인 이 수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 예산이 뭐 예비비해서라도 추가로 책정이 될 필요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드를 다 내리고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방조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혹은 동의해 주지 않고 협상력을 높였더라면 이른바 이런 어떤 피해 지원 예산 같은 거를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책임지도록 향후 몇 년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요구하는 그렇죠. 구상권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류의 흐름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심리적 피해가 가장 큰 게 인접 그 당사국가, 일본 당사국가 인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 내에 어민 피해를 고려해서 8천억 원 정도 이미 피해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추가로도 책정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일본의 행위로 인해서 주변국에 그게 실질적 피해든 아니면 뭐 심리적 이런 공포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든 피해를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로 국내 반대 여론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의 외교가 이게 이 주권 국가의 외교로서 뭔가 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보상은 충분히 일본의 이 피해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인이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한테 폐해가 돼도 일본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일본이 일본 어민들한테 한 7,600억, 뭐 8천억 정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면은 이거 모르타르화 해가지고 육상에다가 저장해서 그 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1조 원 좀 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바에야 어민들한테 그 자기 나라 어민들한테 민폐. 주변국 뭐 아시아 뭐 한국 중국한테 민폐 그럴 돈이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 계속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육상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물 134만 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그냥 빨리 이거 쓰레기 치워버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방식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게 안전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나서서 얘기를 하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대책으로 하는 겁니까 진짜.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데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류를 할까? 해양 방류를 택하느냐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그 아오모리현에 로카쇼무라 그 핵 재처리 공장이 내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서 800톤 정도의 우라늄을 향후 20년에 걸쳐서 재처리를 할 텐데요. 거기서 방출이 예상되는 이 삼중수소의 양이 1경 8천조 베크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건 후쿠시마에서 30년 동안 방류할 총량의 15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쨌든 이번에 그 IAEA를 어떻게든 뒤집어 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또 현실화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중국 동해안에 네. 핵발전소들의 삼중수 방류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안 삼냐. 문제를 삼아야죠. 우리 정부가 그 문제 안 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 정부였던 과거에 이 국민의힘 정부든 과거의 민주당 정부든. 그래서 이거는 친일이냐 아니냐 반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핵물질의 해양 방류를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의 그 재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전에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핵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듣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이제 취임 1주년입니다. 두 분께 짧게 먼저 이재명 대표의 1년 100점 만점에 김준일 에디터는 몇 점으로 평가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 그 한미일 정상회의 네. 80점 줬다가 엄청 지탄을 받아가지고 좀 점수 주는데 좀 민감해야 되는데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70점.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저는 여전히 50점입니다. 50점.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50점이었고.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나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뭐 민생 정책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이슈가 됐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주도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50점이다. 저는 70점 주셨으니까 예, 80점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70점. 80점으로 안 바꾸겠습니다. 네. 70점 주는 이유는 자, 이거를 굳이 예전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왜 70점이냐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방탄 논란은 예견돼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계속 그 피해자로 신분으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도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될 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그때 체포동의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나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검찰의 이 무도한 이 그러니까 강압적인 이 수사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영장 취지심사를 받았어야 됐고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받았으면 사실은 기각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뒤로 계속 숨으면서 본인이 스스로의 입지를 굉장히 공공하게 만들었거든요.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망쳤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 공개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 변호사가 이제 승소를 한 건데 자 법무부에서 이거 출장 비용 그냥 공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배경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익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건데 아니 얼마짜리 방에서 자고 얼마짜리 비행기 타고 얼마짜리 밥 먹었는지 이런 게 왜 비공개입니까? 그런 거는 공개하라는 소송이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죠. 한동훈 장관 모든 것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모든 것에 자기는 옳다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이 왜 이런 건 이렇게 비공개 처리해가지고 소송당하고 또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들한테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과거 일까지 다 장관이 까발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투명하고 제일 정의로운 사람처럼 하려면 이런 것도 공개해야죠. 짧게 얘기할게요. 김준일 수석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명이 이 한 장을 보면서 네 명이 쓴 경비가 9일간 미국에서 4,800여만 원인데 이거 일단 너무 금액상으로 너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적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내용을 봐야죠. 7박 9일 동안 이 정도 쓴 건데 그중에서 사흘은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장관 알프베이 국장 보려고 했다가 못 보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가가지고 김의겸 의원은 그 이재명 수사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 딸 입시 문제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명확하게 빨리 공개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좀 구질구질해요. 특활비도 검찰 특활비도 어떻게 해서든 공개 안 하려고 다 백지로 했다가 또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로남불 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예. 네. 구질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네요. 김준일 뉴스룸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